네, 안녕하십니까. 이자스민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몇백 명의 관객을 하는 그런 강연도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는 강연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보세요. 사람보다 의자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저 의자들도 무서운 건지 뭔 건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련된 주제에서 오늘 워낙 토론하시는 분들도 진짜 잘하시고 에세이를 봤을 때부터 굉장히 감탄이 됐지만 오늘 오전에 발표까지 하는 게 보니까 아우 저런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연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도 심사 끝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의 강연, 에세이를 쓰신 분들의 강연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와 여기 와서 왠지 내 편인 사람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 좋게 오늘 뭐 종일 어젯밤부터 오늘 1시까지는 밥을 못 먹었었지만 그래도 좀 힘이 버텨낼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어제도 좀 약간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놀러 가야 할 스케줄이 되게 잡혀 있는데 취소가 돼서 굉장히 각각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정말 다른 것보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못했었지만 그래도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장을 좀 풀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문화다양성기구이라는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지내긴 했는데 참 아쉽게도 1호 귀하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이후에는 2호, 3호, 4호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강연은 더 많은 우리를 위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는 들어보시면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에세이만 봐도 진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는데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다양성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까 인종주의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다양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는데 맞나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정말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가라라 말아라라고 기다렸다가 해결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입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 안에 보이지 않은 자별과 혐오는 숨어 있습니다. 2020년 이주민 공약 발표된 후 제가 다시 정의당에 들어가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히잡 여성, 흑인 남성 왜 국회에 참 타이틀 기가 막히죠. 그냥 뭐 공약 발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저런 문구들이 왜 나올까요? SNS를 통해서 이 기사를 공유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가 강연 때 문인 위에 올린 그 내용을 올리겠다고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솔직히 밀라노에 있으면서 흑인 보면 무섭고 히잡 쓴 여자들 보면 왜 여기 와서 살지 하는 생각을 한다.
나도 갈 길이 멀다.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희망이 없을지도. 한국 분이십니다. 참 과연 나이 때문일까요? 그리고 희망이 없을까요? 넘겨주세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에세이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와 진짜 나이 때문인갑다 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떠올랐지만 아주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무섭고 히잡 쓴 여성에게 괴리감을 느껴진다고. 넘겨주세요. 우리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들은 투명 인간이 됩니다. 에세이 중에 오딘 신화를 언급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누구셨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딘과 같은 신이 아니니 오딘의 선택에 따르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일부 지식만을 믿고 한쪽 눈으로만 그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말고 두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 사람 그대로를 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두 눈이 필요해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 참가자가 한쪽이 뒤를 돌리면 가장 멀어지는 사이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하셨죠 이거? 그렇죠. 함께 마주봐야 하는데 두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현실에는 사실상 내 실생활에 상관은 없으니 눈을 감아버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투명 인간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투명 인간들은 얼마나 함께 살고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자, 이 숫자는 팬데믹 때문에 숫자가 바뀌었지만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統計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10%가 넘는 시군구는 10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은 69곳. 그래서 우리 인구의 100명 중 5명이 이주민입니다. 자, 100명 중에 5명이라고 하면은 학자들은 이민자 수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과연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이주민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네 나라에 돌아가라.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겠지만 제 이름이 달려있는 기사에 익숙한 댓글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중 패는 칼을 이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키보드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요즘에는 키보드로 바뀌었으니까 키보드의 힘이 대단하죠. 관련된 문제를 키보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사의 댓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봅니다. 여기 다 모였습니다. 자, 제가 댓글을 읽는다는 아마 기사를 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엔 국회에 있었을 때 정말 제 이름만 달려 있으면은 부정적인 댓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댓글을 다 읽습니다. 100개의 부정적인 댓글을 보다 보면은 한 줄의 희망을, 빛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또는 그냥 좋아요. 한 단어만 딱 보고 그 한 단어를 보고 또 다른 100개의 부정적인 말을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다른 100개의 부정적인 댓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국회에 있었을 때 그 이 댓글 따는 기능을 어느 순간 없앴어요. 없앴던 이유가 뭐냐면 이메일이 왔었어요. 이주 여성이신데 저는 국회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책에 바뀌고 있는지는 알고 싶어서 자주 블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방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왜 그런가 했더니 무정적인 댓글을 읽다 보면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아니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잣대를 세우는데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우울해지고 더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그들, 이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결혼 이주 여성 중에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은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도 없는 그들은 사회 관계망에 목말라 합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이 혈연, 지연, 학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주민들한테 이민자들한테 대부분이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다문화 자녀 60%는 친구로부터 자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35만 명은 미등록 상태고 예멘 난민 거부 상태 언급하신 분 계시죠?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세계 최초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다가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재료 외국인의 수를 합치면 사상 처음으로 신문에서 대문짝 나게 나왔습니다. 250만 명 넘었습니다. 사실상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750만 명의 재외 동포도 이주민입니다. 넘겨주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만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이민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이주 배경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이렇게 수많은 단어가 존재합니다. 자, 해외에서는 아마 해외에서 가셨던 분들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나가는 이민하고 들어오는 이민은 뭐라고 하죠? 이미그레이션하고 에미그레이션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딸랑 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민이라는 단어는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민자라는 단어도 누군가 이민자인지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인권 척도는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보면 알 수 있다는데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제안한 대안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뭐 교육의 빌려성, 득별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 화합, 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세이를 보면서. 사실상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도 심사평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을 굉장히 늦게 쌓았습니다. 국회에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개정안을 낸 거는 다문화 가족 지원 법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의무적으로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저중고 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은 통과했을까요? 통과는 안 됐죠.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량했던 이유가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갈지 안 갈지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화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갈지 안 갈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으로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다른 이슈를 또 다른 사안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차별금지법은 단 하나의 아주 조그마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 헤이트 스피치도 누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헤이트 스피치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있으므로 말을 하기 전에 이것도 차별인가. 가끔씩 우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들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나 배려를 한 건데 너는 뭐 차별이란 거는 절대로 모르는 이거 차별인가? 이게 굉장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자별적인 제도 및 정책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학생들이니까 서울시에 얼마 전에 임산부 교통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산부들에게 70만 원이라는 교통 지원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돼서 자별적이었을까요? 외국인이 모두 제외입니다. 심지어 그래요. 외국인은 제외는 될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은 되겠지? 다문화 가정마저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국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못 받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그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차별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봉준호 감독님은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1인치는 자막을 보는 불편함을 말하는 건데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라는 불편함의 1인치를 넘으면 우리 사회는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문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은 한은 우리 사회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주 사회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강연의 30분 내에서는 그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체하셔서 저는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인정주의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했던 정말 잘 맞는 그런 얘기를 읽었었습니다. 한 무슬림 미국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학생이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 너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건 알지? 라는 얘기를 했대요. 왜요? 넌 무슬림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한테, 다른 아랍인, 이란에서 오신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차별 같은 거를 받으면 인종주의 관련된 그런 내용,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냐? 그 아이가 먼저 이 무슬림 아이보다 먼저 미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괜히 너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너랑 친구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거기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을 할 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말을 했어야지. 내가 말을 했어야지. 시작을 했어야지.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꿍꿍 앓고 이러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영어 원문으로 그냥 한국어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오늘의 주제, 오늘 오전의 에세이의 주제에 굉장히 잘 맞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시다. 정원 서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평화로운 시위도 참석합시다. 아직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반인종주의 관한 책을 한 권 읽어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동료나 가족과 불편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한 말들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오늘은 토론을 하셨는데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하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나 가족과 불편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급생이나 친구를 교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토론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당신을 영원히 갉아먹지만 하게 되면 후회는 절대 스며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뉴 노멀로 만드는데 여러분의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룰 수 있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뉴 노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인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심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또 심사를 하고 이번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강의까지 부탁받아서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토론에 다 열심히 참가해 주시고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평창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댔는데 이 토론 때문에 더더구나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평창을 한 1시간 동안 제가 걸었습니다. 근데 평창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래 어제 올 때 저 교수님께서 나이 들면 어디서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걸으면서 여기 와서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북한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평창이 지금 우리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늘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 훨씬 서늘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제일 많이 가본 데가 제가 북한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교통이 참 불리하기 때문에 많이 못 다녔는데 그래도 집을 떠나서 제일 많이 가본 거는 이 백두산인 것 같아요. 그래 백두산을 다녔는데 북한은 대학 과정에 백두산 답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이 백두산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김일성 혁명 활동 전적지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거를 다 한 바퀴 다니는데 여기처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서 다녀요. 그래서 한 2,000리를 걷거든요. 근데 2,000리도 뱃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거를 등에다 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 갈 때가 언젠가 하면 제일 좋은 시기가 8월이거든요. 한 8월이면 얼마나 무더운 때예요. 근데 백두산 가면 하나도 덥지 않고요. 그 백두산에 흐르는 그 무슨 소백수물이랑 거기다 발 잠그게 되면 발이 시려서 담그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막 더울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 8월달 7, 8월은 피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남북이 통일돼 있으면 우리가 저기 삼지연쯤 가서 피서를 가면 5대보다 좋을 텐데 물론 그러면 평창에 하면 우리가 밀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 백두산 지구는 참 서늘하고 그다음에 경치도 좋습니다. 여기처럼 도로를 이쁘게 닦고 뭐 이쁜 집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북한이 꾸리느라고 특히 김정은 등장해 가지고는 그 김정은이 원래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지연을 스위스처럼 만드느라고 이쁜 집도 많이 꾸려놓고 그래서 참 멋있는데 아마 통일이 되면 우리가 여름에 피서 갈 곳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쪽으로 가보니까 뭐가 있던가 하면 그 스키장이 있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했던 스키장. 근데 저는 여기 남쪽에 서 깜짝 놀란 게 아니 평창에서 어떻게 국제 경기를 하지? 이렇게 눈이 짝짝 넘는데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기 삼지연이나 백두산 쪽에 가게 되면요 4월까지 눈이 쌓여 있어요. 자연 눈이.
그리고 10월 달부터 눈이 펑펑 쌓여서 거기에 얼마든지 스키를 탈 수 있고요. 그 스키장을 꾸린다고 하게 되면 그 눈 자체가 100% 자연 눈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계를 돌려가지고 인공 눈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마 비행기로 가면 그 제주도 가는 거리쯤 되겠죠. 그래서 참 좋을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걷긴 걸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제 그런 세상이 오겠냐. 내 생에 볼 것 같지 않다. 이런 아주 낙심한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2004년에 북한에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올 때만 해도 사실 떠밀려서 오긴 왔지만 남북이 통일이 이렇게 멀고 지난한 길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 그때 제가 들어올 때 그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진짜 북한 사람이 맞나 해서 조사를 하는데 날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까요? 그래서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뭐 북한 사람들이 이제 또 독재 정치를 허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했는데 아니 내가 알지도 못했던 김정은이 등장했는데 그 체제가 너무나도 지금 성공해서 이제는 10년 남아 됐으니까 처음에 김정은 체제가 들었을 때는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얼마 못 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 못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통일 의식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에다 몇 년 있다가 통일될 것 같습니까? 다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다 몇 년이라고 쓰는가 하면 항상 20년. 그다음에 또 정세가 좀 어려우면 30년. 또 좀 정세가 좋을 것 같으면 20년. 그래 90년도 조사도 같고 2000년대 조사도 같고 오늘 조사도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데는 통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통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 저는 여기서는 우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북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북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주민들이 너무 한심해서 그러냐? 물론 주민들도 한심하죠. 근데 기본 체제 때문에 그런 거 두말할 건 없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 북한에서 제가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했는데 북한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겠는가? 뭐 위정자들이 잘못됐다는 등 무슨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창의적인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토론은 대학생들이 토론이 다 뭔가 하면 위에서 만들어준 책에 근거해서 그거를 잘 암송하는 토론이거든요. 누가 잘 암송해서 그 내용을 설득력 있게 말하냐.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문답식 토론에 많이 나가서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때 내가 잘한 거는 졸졸 외우는 토론을 잘해서 평가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몽땅 다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 뭐 국제기구를 이용할까? 아니면 남북관계를 개선해 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모색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이한 창의적인 의견을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지혜가 마련되는 건데 북한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지도자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딱 써주면 거기에 근거해서만 말할 수 있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걸리는 거거든요. 걸리면 처벌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무섭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특히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앞으로 통일을 리드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처럼 창의적 사고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 사고와 이 노력이 요즘 그 한반도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좀 제가 실망스러운 거는 지금 세대가 날이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여러분들도 밤낮 그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읽어서 잘 알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세대에 비해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남한에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그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18년째 2004년에 왔으니까 18년째 사는데 통일을 하지 말자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생각이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남한화되고 있는 거죠. 북한화됐으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영영 분단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영 갈라져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갈라져 있어도 괜찮다. 근데 이웃으로서 사이좋게만 살면 된다. 그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경제 협력도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뭐 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경제 협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남과 북은 합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언제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한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국제기구인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하다고 하는 SDG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했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창의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속으로 좀 약간 좀 답답한 생각을 느꼈어요. 왜 답답하냐? 사실은 제일 좋기는 국제기구도 통하지 않고 우리 남과 북이 서로 마주 앉아서 야 같이 가자. 그래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가자. 이러면 제일 그게 좋은 거죠. 그게 금상첨화고 우리 남과 북이 주체가 돼서 통일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SDG라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목표를 통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물론 우리 그런 과정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가자고 우리가 열심히 논의하는 것은 북한이 남과 북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비록 그렇지만 많이 봤겠지만은 북한이 최근 들어서 특히 전번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원래 그전부터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 남과 북이 서로 접촉하지 말자. 이게 북한 당국이 기본 입장이고 정책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남한이 무슨 나쁘다거나 남한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체제 유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아니 왜 만나는데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북한 사람들이 여기 남쪽에 오게 되면 100명 중에 제가 생각한 데는 98명은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쭉 남쪽에 오게 되면 다 깜짝 놀랍니다. 남한이 너무 발전해서 야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거기다가 또 북한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북한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에서 받는 충격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남쪽을 마음대로 오가게 만들게 되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 북한 지도자로서 이 남과 북이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정부도 그야말로 보릿거리를 진 거거든요. 왜? 남과 북이 접촉하지 않고 북한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하락해가지고 남과 북이 경제적 격차가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조사하고 계산해 본 데 의하게 되면 2010년도만 해도 남과 북이 경제적 격차가 20대 1이었어요. 그래서 간략하면 20대 1이었는데 2020년에 들어오니까 그게 27대 1로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쓰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과 북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는 거고 이걸 줄이지 못하는 이상 남쪽을 향해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이 남쪽하고 접촉 자체를 이제는 완전히 막자 이런 정책으로 아예 이전한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북한에서 통제할 때 남한 드라마 보는 것만 통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남한 드라마 보는 것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남한 노래 부르는 거,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나서서 남한 말을 하는 거. 지금은
남한 물건을 쓰는 것도 다 통제합니다. 그래 이전에는 시장에서 남한 물건을 팔게 되면 무조건 회수했지만 일단 집에다 사다 놓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한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회수해가지고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이전 남한을 아예 지우고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남북관계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내는 하나하나의 안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그래 북한이 농사가 안 되니까 뭐 스마트팜을 해보자. 그다음에 북한이 해양 오염을 막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자.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남과 북을 딱 막은 상황에서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만약시 우리가 남과 북하고 교류하면서도 어떻게 내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놓은 안은 참 좋은 안이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기해서는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장기를 준다든가 무슨 바둑을 준다고 하게 되면 한 수를 가지고서는 북한을 움직일 수가 없고요. 두 수, 세 수를 내다보고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북한이 싫다면 아이 너네 가라 뭐 우리끼리 살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북한을 받아들여야 하나? 물론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쬐끔이에요. 그래 통일의식 조사를 할 때도요. 북한 주민이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조차도 국어를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조사를 할 때 왜 9항목을 아니었습니까? 북한 주민이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였어요. 그랬더니 퍼센트가 제일 조금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북한 사람 얼굴도 못 봤고 접촉도 못 해봤고 간에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간에는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 남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떠드는 게 제일 싫었는가 하면 제가 딱 와서 하나원에서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때 지리산 반달검 가지고 떠들었어요. 뭐 지리산 반달검이 갔는데 뭐 죽게 됐다느니 뭐 구호를 했다더니 하니까 나는 동물 애호 사상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없어서 죽게 됐는데 여기서 구잘난 곰새끼 가지고 그렇게 떠드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발심이 나더라고요. 지금 남한에서는 애완용 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을 씁니까? 지어는 무슨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롱뇽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생명 존중 사상이 결코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도롱뇽이나 그 곰이나 우리가 기르는 애완용 개보다 우리 마음에서 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북한이 스스로 자처한 것이죠. 왜냐하면 열어놓고 자꾸 가봤으면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우물을 파주는데 북한을 위해서 가서 우물을 파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마 문만 열어놓게 되면 너도 나도 가서 북한 사람을 도와주리라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북한이 막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24집 MZ 세대가 그럼 북한하고 외면하고 살 수 있냐? 그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화잖아요. 근데 평화는 우리 혼자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아니 북한이 기분 나쁘면 핵을 쏘겠다는데 포탄을 날리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평화는 북한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평화에 대한 생각은 우리 남한이 평화에 대한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아까 적국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북한은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게요. 북한의 기본 평화에 대한 그 구호는 그겁니다. 우리의 총대 아래 평화가 있다. 이게 북한의 기본 구호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우리의 청창 아래, 우리 청창 아래 평화가 있다. 이런 노래가 TV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을 몰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지어는 아줌마들도 장마당에 앉아서 야, 내가 살기 힘들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전쟁을 겪은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철없는 놈들아 그런 말을 작작해라. 야, 지금 위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아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위에서 너네 폭탄까지 터져봐라. 먹고 살겠냐? 그런 철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하는 사람이, 우리 그 동생이 그런 말 했어요. 아, 어머니, 아니 뭐 죽든 살든 터져서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살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힘들 때는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래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는 데 대해서, 전쟁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잘 이해되고요.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전쟁 일으키니까 지지율이 80%로 올라갔다는 거 봐요. 60%에서 80%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와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나 이 평화, 남북 간의 평화를 달성해야 되는데, 평화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던 사람. 그래서 자꾸 접촉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화합을 이루게 되는 건데, 너무 답답한 것은 우리가 자꾸 갔으면 만났으면 하는데 북한이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가만 앉아서 아,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엔을 통해서 해볼까?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볼까? 아니면 직접 해볼까? 아니면 우리 시민사회가 해볼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냐?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단방에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래 우리 통일은 너무나도 멀고 힘들 것만은 뭐 그건 진짜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씩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아유 언제 될지 몰라. 그래 다 팔짱 끼고 우리 통일 관심 갖지 말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거 생각하자. 아유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남북 간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그 애써 마련에는 뭐 요즘에 그 30세대 MZ세대는 요즘에 집 마련하느라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북한 포탄 한 발만 딱 날아오면 다 깨지고 마는데 나의 전 재산이 날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일 그 가장 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북한이 저렇게 지금 지탱할 수 있는 것도 북한 주민이 아직 세상을 모르다 나니까 북한 정부의 그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르고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이고, 오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러시아 주민이 80%가 지지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만약 우리 모두가 반대한다. 지금 세상에서는 주민들이 100% 반대하면 정부가 선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풀뿌리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래 우리 밑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 밑에서 우리 마음 하나는 비록 작지만 합치게 되면 큰 힘이 될 것이고, 오늘은 요만큼 했지만 그게 합치게 되면 큰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바뀔까? 그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참가해서 이 토론에 참가해서 열심히 토론한 건, 물론 어떤 친구는 그 토론 좋다는데 한번 가서 해보자, 한번 내 능력을 뽐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면 그것도 이제 이 다음에 무슨 나이고 양력이랑 이력이랑이나 남쪽은 하도 남쪽 외국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직 다 습관이 잘 안 돼요. 18년이나 됐는데도 저 외래어에 습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의 경력을 보충해 준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남북 문제를 생각해보고 통일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거는 너무나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한 번이라도 이런 데 와서 참가해 보면 앞으로 북한 문제가 나오면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물게 되면 그게 우리가 통일로 가는 자그마한 한 걸음. 아까는 저기 1인치라고 썼는데 저는 뭐 1인치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0.1mm라도 이렇게 가다 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제일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주로 그 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제기구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연구를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서로 가까워지자고 하게 되면 지피지기라고 상대방을 지피지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입장에 서봐야 되잖아요. 그래 북한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을 다 알면 지피지기니까 그 이긴다고 우리가 북한이 적은 아니죠. 형제가 되자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뭐 우린 인터넷만 뒤지면 북한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어떤 때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돈되겠지만 그것도 많이 보다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는 게 정답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여러분들도 북한의 정통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토론에 여러분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겠지만 후배들한테 참가해라 참 좋더라 이래 열심히 홍보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 저는 탈북자로서 사실은 이전 뭐 18년 다 됐으니까 내가 탈북자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나도 이전 뭐 서울 사람 같아서 서울이라고 말하는 게 평양이라고 평양도 서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뿌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저는 뭐 그나새나 탈북자거든요. 그래 생각하면 저는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다 너무도 고맙고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고향으로 가는 거 이제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아유 내가 살아서 고향에 가볼 수 있을까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세상이란 모르죠. 우리는 누구도 내일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면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아주 큰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로고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하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전 지구적인 과제 또 70년이 넘는 한반도의 문제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편을 갈라서 토론도 해보고 또 그 방면에 굉장히 전문가이신 두 분을 모셔서 또 이분들의 체험과 이론이 녹아있는 강연도 압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기 계신 두 분께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하루 종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제약이 되니까 먼저 두 분씩 먼저 묻고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또 두 분씩 듣고 간략하게 답변이 듣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쪽지로 써서 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엑서사이즈로 시작하는 의미로 먼저 두 분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실까요? 예. 그러면 예 누구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예, 마이크를 주시죠. 예. 여기 하나 드시세요. 이거 공유할. 그리고 예. 저기서 녹화를 하니까 저쪽도 좀 보고 하셔요. 아, 네. 예. 네, 에세이 참가자 최다음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정말 강의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 이제 두 분께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자스민 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문화 1호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2, 3, 4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정치권에 이런 다문화 정치인이 이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인혜 교수님께는 이제 지금 비핵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우 좀 답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북한에서는 7차 핵실험도 이제 앞서 있다고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하셔도 되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해주실까요? 예. 네. 작년에 에세이 참가했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자스민 전 의원님께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그럼 이제 이주민들을 똑같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대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물론 이제 둘 다 수반하는 게 좋지만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인혜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한반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갈수록 이제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면서 저희는 이제 한반도를 통틀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남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호, 1호를 했는데 2호, 3호, 4호 어디로 갔나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 경선이라는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새누리당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공천을 받고 들어갔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기회를 줘야 된다는 비례대표의 의미가 그 목소리를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목소리를 들릴 수 있게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에서는 선거 제도를 바뀌면서 비례대표가 전부 다 경선으로 경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 경선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대에 국회 선거 때 마찬가지로 모든 당이 이주민 후보가 있었습니다. 새누리 그 여야 할 것 없이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있었는데 경선의 문턱은 저밖에 못 넘겼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구 저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구 나가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배려해야 할 그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경선 싸우겠다고 그래도 해보겠다고 경선에 나와서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1단계도 넘지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이 제2호의 제3호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를 하는 게는 좀 다른 거 있습니다. 이제는 1세대가 1세대의 시절에 가고 2세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를 이제 저만이라도 저희 아이들이 28, 24살이다 보니까 이미 2세대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계속 답변을 두 번째까지 네. 답변을 짧게 하시면 보다 네네네. 많은 학생들의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었죠?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네. 한국인으로서의 그게 참 정체성. 굉장히 애매한 질문입니다. 사실상 한국인 정체성을 먼저냐 아니면 다양성부터가 먼저냐 그거는 아니 먼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먼저가 없고요. 먼저 없고 일단 우리가 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마다 정말 우리의 의견이 어떤 게 우리의 생각하는 의견이 한국인이었어든 다양성을 존중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이거 맞다고 결정을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안은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 교수님.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었는데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다 우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는 거? 전 걱정스러운데 아니 그보다 내용이 제가 할 말이 너무 파장이 큰 말이라서 저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래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사람들이 생각과 우리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 전 세계를 생각하면 지구의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되겠고 우리가 핵을 안 가지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우리 초안 환경을 생각하면 핵무기가 없으면 우리 그 한국이 안전이 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뭐 이전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죽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현실 정치예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우리가 압도해야 된다. 그래 지금 중국도 대만을 점령해 보려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만큼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요즘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겠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정세가 조성되게 되면 위급 상황이 조성되게 되면 북한이 그럼 핵무기를 안 쓰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참겠냐?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자기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핵을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김정일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우리 조선이 없는 지구는 소용없다. 지구를 깨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강연회에서 밤낮 불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회주의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저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못 일으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핵이 없다고 하게 되면 미국이 해구산이 동원된다고 하지만 나는 북한이 그런 경우에 청하게 되면 미국에다 핵폭탄을 쏘겠다고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제 나라를 지키겠나 우리를 지키겠냐.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온 지구가 같은 국가고 다 같은 우리 평화로운 인민이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러지만 아직은 나라를 단위로 살아가고 민족을 단위로 살아가고 자기 편이 우선이에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여기서 평화로운 세계에 와서 내가 아주 나쁜 말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제가 언젠가 그 말 했다가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솔직한 생각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핵무기 확산으로 이루어져서 세계 평화를 위협할 거라고 그런 이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없이 무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정체성에 관한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거 삭제해 주면 좋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 정체성에 관한 거는 정체성은 누가 강요해서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라서 내가 인류를 위한 정체성을 가지겠다. 무슨 우리 한국을 위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겠다. 한반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겠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 정체성은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한반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더 바람직할 거다. 그렇지만 그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환경과 자기가 살아난
모든 게 다 병합돼서 스스로 생기는 거라서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빠르게 두 사람 선착순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네, 제가 더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죠. 네, 먼저 이번 에세이에 참가하게 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저도 통일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한 학생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현인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 사회자가 슬쩍 제지할까? 네, 이제 먼저 이자스민 전 의원께 질문드리자면 본인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에세이 참가자 송창민입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께 질문드리자면 이제는 이제 19대 국회가 끝났고 정치적 행보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다시 정계에 들어가실지를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현인의 교수님께서는 이제 요즘 이제 저 같은 10대나 20대들이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보내는 것이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이제 태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고 사실 통일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많은 연구 결과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여러 이제 의견들도 있어서 통일을 기피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쉽진 않지만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이자스민 의원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너무 헤비해서. 예, 너무 저는 행보라도 얘기를 하기에는 정의당에 들어갔던 그 이유였을 때도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그런 제안이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는 사람들이 뭐 더 정치를 할 거냐 사실 집안 아이들을 물어보면은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말려요.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묻는 그런 사람들의 댓글이나 그런 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기회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1인 지구도 너무 크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0.0001%라도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뭐라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얘기 보니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시대가 이제 앞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질문. 네. 통일 회의. 이거 뭐 평화하는데 와가지고 핵만 말하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의 토론 주제와 벗어나서 사실은 피하고 싶은 질문인데 짧게 사적으로. 그래서 뭐 서로 핵을 가진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뭐 똑같으니까 서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핵 가진 나라들끼리는 협력과 교류를 못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하고 합치면 우리한테 손해일 텐데 그래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통일하면 고생할 거는 사실입니다. 나는 장밋빛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요. 근데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통일을 아주 합리적인 걸로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남쪽에서는 동서독 통일이 아주 이상적인 통일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동서독을 급작스레 합치다 나니까 서독이 지어대는 부담이 너무 많았고 또 동독은 동독대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이 자존심으로서 아니 우리가 그러면 남한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냐.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밤낮 남한한테 가서 구걸을 해야 되냐.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우리 한국이 경제성장 30년 동안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누가 도와줘서 했습니까? 스스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최대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남한이 부담을 도는 데도 좋고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도 덜
던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통일 방안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통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 손해냐? 물론 당면하게는 북한이 아무리 스스로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팔짱 끼고 앉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주기는 하겠지만 그 통일된 효과는 대단할 거다. 왜냐하면 이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된 걸 보면 아주 소독이 희생하면서 했지만은 독일이 통일되는 바람에 유럽이 강자가 된 거잖아요. 원래 프랑스하고 서로 엇비슷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완전히 유럽이라고 하면 독일이 유럽을 대표하는 건데 그 기본 이유는 뭔가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통일 때문이다. 통일돼서 프랑스하고 원래 독일 인구하고 계산하면 소득이 프랑스 인구보다 더 작았댔는데 통일되니까 7천만이 되면서 프랑스가 인구상으로 1,000만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프랑스가 유럽에서 이부리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나는 남북이 합치게 되면 거대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기간이 길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통일하는 게 좋다. 근데 통일을 아주 지혜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북의 격차는 동서독 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예. 우리 토론팀도 그 토론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지치셔서 다들 예. 토론팀도 저기 토론팀에서 질문했으니까 하시고 다 봐. 네. 한꺼번에 받죠. 한꺼번에 3분 받고 종료할까요? 네, 에세이 참가자 조재성입니다.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자스민 의원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서울시 임산부 지원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내지는 다문화 인종에 대한 차별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주민등록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체계 내에서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나 아니면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체계에 편입되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전 의정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쪽에서 아니 마이크로 하셔요. 그래. 마이크가 발언권 비슷한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에 참가한 배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이제 특별 공조 사업 또는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은 오히려 이제 북한의 소극적 태도, 불량국가로서의 면모를 견인한다라는 판단도 있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해야 되는지 또는 현재의 기조대로 운영하되 다른 대안을 실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봤죠? 아까 누가 손든 분이 계셨나? 따로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맞이를 하셔서 지금 아예 핵폭탄에 윤 정부의 미국에 지금 완전히 글로벌한 질문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약간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문제라고 그렇게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이 그게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사실상으로는 우리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상으로도 가능한 그런 일이고요. 정책 자체가 국민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한정이 돼 있는 경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다양한 사회가 됐잖아요. 아마 팬데믹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 보급하는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을 제외를 하고 지원금에서도 외국인을 제외됐던 그런 경우가 나중에 목소리를 울렸다 보니까 목소리를 냈다 보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그것도 예산을 더 플러스를 하고 이렇게 나누겠다 모든 사람들이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미등록자라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사실상 통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관련이지만 거기 관련된 그 이후에 정책을 만들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의문이겠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다문화 가정들한테 자별적인 그런 제도 또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자, 앞으로도 요즘에 이번 정부에서는 이민청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그런 일도 사실상 여가부의 배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입니다. 배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될 거냐라는 그런 고민부터 이민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드는 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만드느냐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별을 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나야마 정부에서 관심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 행사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든든하고 앞으로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구나. 그래도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다들 약속하셨죠. 발표했을 때 다들 그런데 나도 이제 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꼭 말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원래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나 군사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는 남한이 군사력이 북한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만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남한을 통일할 수 있다 무력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합치는 거를 북한이 무지무지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쪽에 와서 보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든가 하면 북한은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동 개입한다는 저항은 있지만 자기 군대를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국방 통수권이 없잖아요. 그래 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 국방에서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방위력이 무슨 6위가 됐다 7위가 됐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점점 그 미국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통수권을 가지고 우리 나만 혼자 훈련하는 세상이 이제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국방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에서 구태여 미국하고 협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우리 군대가 뭘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군사 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기 이 한국이 국방력에서 무임승차함으로써 빨리 발전한 것도 있거든요. 북한은 스스로 자체 무장하다 나니까 자기 말 맞다나 그것 때문에 발전 못했다 이런 정당성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훈련 안 할 수 있겠냐? 그럼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군대를 강화하자면 북한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훈련하는 건 우리 자체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데 지금 북한에서 말해서 우리가 끌리는 거는 왜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하냐? 이건데 뭐 끌리는 건 둘째고 앞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자의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군대가 자기 뭐 진짜 한 번 쓰자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누가 뭐라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 근데 같이 해야 되겠냐? 독자적으로 나가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우리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혼자를 지킬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더 많은 그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도 이 두 분은 다 알려진 분들이고 또 이 평창 평화 챌린지 프로그램 진행 평창 평화 재단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뭐 이런 특강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언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이제 이자스민 위원님, 심사위원님께 이제 그 소수자로서의 정치 참여의 경험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여성도 시작이 인구의 50%지만 여성도 적극적 조치가 없었으면 거의 아직도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경선 통과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소위 세력적 소수가 정치적 대표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여론이 힘을 실어줄 때 그나마 경선에서 약간 뭐랄까 배려를 해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는 1인치까지 재서 자로 재서 똑같은 기회의 평등이 공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과 소수자에 대한 일정 배려를 통해서 출발선상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이 논쟁이 그냥 아주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보면 사회 세력의 분파까지 만들어내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뭐랄까 담론에 대한 정확한 사회과학적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인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주의 정당,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성별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가 사는 계층 정체성이라든가, 그래서 정체성을 너무 좁게 하는 것이 모든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체성은 물론 오늘 우리가 그 인종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최근에 유엔에서 이제 인종주의가 거론이 되면서 아시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가 등장함으로써 아시아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도 구성이 돼 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이지영 씨가 한 것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나의 생물학적 외모 때문에 니하오로 규정되는 그런 것들이, 정체성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이 규정되는 것도 있고 그 정체성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정체성을 크게 잡을수록 품이 넓어지고 지구촌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지구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현인혜 교수님 답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반도 문제가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보다 많은 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군사력, 국방력, 심지어 이제 그 안보의 보루로서 핵무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는데, 제가 98년에 깨레따로에서 하는 세계 핵무지 그 버트란드 러셀과 아인슈타인의 공동 제단을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이게 한인에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핵확산 금지를 굉장히 강하게 제도화하려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그 회의가 만들어졌는데, 파키스탄이 이제 핵무장을 해서 파키스탄 핵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일어나서 중국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 외무부 장관이 중국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우리는 인도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때는 북한 핵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보호를 위한 이제 핵확산의 논리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펴는 장을 보고 여기 속에서 약간 그 지구촌적인 담론이
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본,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니면은 조금 더 국제사회에 인심을 얻는 국가가 되어서 그 나라는 좀 건드리기 어렵다 이런.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굉장히 선진국이 되면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켜내는 방식이 소프트 파워냐 하드 파워냐에 대한 것도 역시 논쟁적인 쟁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지원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미등록 외국인도 신고해도 안 잡아갈게 이렇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들의 불안전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니까, 이게 상호 안보, 상호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 기간이었고,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마다 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제외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똑같이 1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럴 때 소외가 됐을 때 목소리를 그냥 듣기 싫더라도 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걸 해주고 나서 경기도 지사님께 막 또 고맙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도라는 것이 아까 주민등록이냐 건강보험을 가지고 하느냐, 그 지원금 제도를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 또 포용적인 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내 걸 떼주고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이 상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보다 많은 국민이 갖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꿈이라고 그린 것, 또 우리가 토론한 것이 정말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나는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 또 끝까지 이렇게 이 찬란한 댄스와 노래가 화려한 시대에 이렇게 언어로만 된 어떻게 보면 지루할 듯한 이곳에 이렇게 길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